한은주에게 오후 3시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길게 느껴지는 것은 딸의 상견례 자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고, 짧게 느껴지는 것은 거울 앞에 서서도 여전히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다독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깊고 따뜻한 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다. 창가에 놓인 짙은 네이비색 블라우스는 그 햇살을 받아 더욱 부드러운 광택을 내고 있었다. 은주는 그 옷을 꺼내들며 마른 침을 삼켰다. 딸 지연이 가장 아끼는 옷이었다. 지연은 엄마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엄마한테는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려,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여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은주는 그 옷이 주는 편안함보다 곧 마주하게 될 미지의 시간에 대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엄마, 아직 멀었어. 방문이 빼꼼히 열리며 지연의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다. 화사한 연보라색 원피스는 마치 이제 막 피어난 꽃잎처럼 지연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은주는 애써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어머, 우리 딸 천사 같네. 지연이 다가와 은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연의 손길에는 따뜻함과 함께 은은한 안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얼굴에 나 지금 엄청 떨고 있어요. 하고 쓰여 있는 거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민준이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래. 은주는 딸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재혼 가정이란 걸 아시면 혹시라도 우리 지연이 흠잡으실까봐.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치마의 주름을 쫙 폈다. 지연은 오히려 엄마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할래?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 대수라고 그래? 그리고 그런 걸로 우리 결혼 반대할 분들이었으면 나도 민준이 안 만났어. 딸의 단호한 말에 은주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딸 말대로 해보자. 두 모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 화담으로 향했다. 화담은 한적한 산책로를 따라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고풍스러운 목재 장식과 은은하게 퍼지는 향내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은주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곳의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VIP룸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마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연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길이 막히진 않았어요? 민준의 쾌활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은주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지연의 뒤를 따랐다. 민준의 옆에는 중년의 신사와 우아한 숙녀가 앉아 있었다. 지연이 먼저 다가가 상냥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지연이에요. 은주도 뒤따라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은주입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은주를 맞이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은주의 심장을 멈춰 세운 것은 차를 마시던 민준의 어머니 최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다. 온몸을 휘감은 명품 실크 원피스의 광택과 목에서 서늘한 빛을 내뿜는 큼직한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부각하고 있었다. 우아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0년 전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의 한가운데에 존재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미영의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팽팽했고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우아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은주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을 정확히 읽어냈다. 어머나 세상에. 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방 안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40년 전 교실에서 은주를 향해 외쳤던 그 비웃음과 똑같았다.
은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온몸의 피가 손끝으로 쏠리는 아찔한 감각과 함께 지옥 같았던 40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미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요란하게 손뼉까지 쳤다. 너 혹시 한은주 아니니?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미영아. 목구멍에서 겨우 기어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맞으네. 맞아. 나야. 나 최미영. 기억 안 나?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은주야. 미영은 은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은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노골적인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지연이 동그래진 눈으로 물었다. 미영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주 잘 알지. 우리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잖아. 안 그래, 은주야? 입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비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 비웃음은 은주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민준이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알아채고는 황급히 은주에게 자리를 권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은주는 하얗게 질린 두 손을 꽉 쥐며 간신히 자리에 앉았다. 떨림을 감추려던 그녀의 노력은 허사였다. 의자에 앉는 은주를 빤히 쳐다보던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신기하다. 근데 넌 어떻게 된 게 그동안 동창회에 코빼기도 안 비췄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혹시 일부러 우리 피한 거야? 그 일 있고 나서 미영의 목소리에는 뼈가 가득했다. 사정이 좀 있었어. 은주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이고, 사정.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친구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줘. 하긴 너 졸업식 날에도 아주 난리가 났었지. 너희 아버지가. 미영이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남편인 박진수가 눈치를 주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다. 여보 그만, 음식 나왔어. 화려한 음식들이 상 위로 깔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미영의 날카로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딸 지연의 얼굴을 보며 무너지려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영은 젓가락을 들며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근데 은주야, 너 재혼했다고 그랬지?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같이 중요한 날 얼굴도 안 비추고. 은주가 물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해외에 일이 있어서. 어머, 해외. 대단하네. 그럼 첫 번째 남편이랑은 왜 갈라선 거야? 아, 맞다. 동창회에서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맞니? 미영의 말 한마디에 식탁 위로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지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다. 어머니, 제발. 민준이 간신히 미영을 말렸지만 미영은 코웃음을 쳤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사돈들 사이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러니, 은주야? 그 바람난 남편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줬고 미영은 은주의 수수한 정장과 자신의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넌 여전하다. 꾸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여자가 자고로 가꿀 줄 알아야 남자가 한눈을 안 파는 거야. 안 그래 여보? 남편 박진수가 조용히 제지했지만 미영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뭘 그만해. 맞는 말이잖아. 지연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지연아, 앉아. 은주가 딸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다. 눈빛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머, 얘 좀 봐. 성격은 지 엄마 안 닮았네. 눈 부릅뜨는 게 지 아버지 성깔 닮은 건가? 미영은 지연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비아냥거렸다. 지연아, 너 솔직히 말해봐. 어릴 때 어렵게 살았지. 우리 민준이랑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렵게 자랐지만 엄마가 부족함 안 느끼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저 잘 컸습니다. 에이, 콩가루 집안 애들은 다 티가 나는 법이야.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애가 눈빛이 아주 독하네. 박진수가 불편한 기색으로 아내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여보, 음식이나 먹자. 왜? 동창 만나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건데. 미영이 남편을 흘끔 보며 말했다. 미영아, 그만하자. 우리 아이들 결혼 이야기하러 온 자리잖아. 은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막노동이라도 뛰나? 은주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40년 전 교실에서 도시락을 까면서 거지 냄새 난다고 놀렸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영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은주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회사 다녀. 애 어느 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직업이 뭔데? 미영의 질문이 날카로워졌다. 미영아, 이제 그만하자. 은주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뭐 월 그만해. 우리 사돈되는 마당에 서로 알아야지. 솔직히 재혼한 여자가 괜찮은 남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돼? 미영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딸이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도 있던데 그 팔자 어디 가겠냐고. 그 나쁜 기운이 우리 민준이한테 옮으면 어쩔 거야.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났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네오는 왜 그래? 동창이라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왜 엄마가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만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 우리가요. 지연아, 앉아. 은주가 딸을 말리며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아래로 꽉 쥔 주먹에는 피가 가시고 있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은주는 지난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억지로 그것을 삼켜냈다. 은주의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한 미영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래, 그렇게 입국 다물고 있어야지. 4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머님, 진짜 예의 없으시네요. 지연이 언성을 높였지만 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너는 빠져 있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이래서 배운 집안이랑 연을 맺어야 한다니까. 은주는 딸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다. 하지만 미영의 잔인한 말들은 4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있어? 아니면 아직도 그 냄새 나는 단칸방에서 살아? 미영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듯 물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앞에 40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의 교실 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1985년의 봄, 한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은 떠들썩한 소란으로 가득했다. 햇살은 먼지 쌓인 창틀을 넘어와 교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만 18살 은주의 자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맨 뒷자리 구석, 그곳은 은주의 지정석이었다. 파도가 일어난 듯 낡고 바랜 회색 교복과 실밥이 터져나온 소매 끝은 그녀의 가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은주는 그 자리에 몸을 웅크린 채 투명 인간이 되기를 바랐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은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저마다 예쁜 도시락통을 열어 보이며 오늘 반찬이 무엇인지 자랑했다. 은주는 애써 태연한 척 책상 서랍안을 힐긋 쳐다봤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젯밤 아버지의 술주정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런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달라고 말할 용기는 은주에게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배고픔을 참으며 점심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어머, 얘들아, 저것 좀 봐. 최미영의 목소리는 교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분홍색 예쁜 도시락통 뚜껑을 열고 기름진 동그랑땡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은주를 향해 비웃었다. 어쩜 저렇게 매일 굶을 수가 있지? 집에 쌀이 아예 없나 봐. 미영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은주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은주는 아래 입술을 깨물며 교과서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배에 서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은주의 비참한 현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확성기 같았다. 야, 한은주, 너 혹시 거지니? 미영이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로 향했다.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니야. 모기만 한 목소리가 은주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왔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왜 맨날 굶어? 어제도 보니까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더라. 미영이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며 비아냥거렸다. 맞아, 맞아. 내가 봤어. 무슨 물 마시는 하마인 줄 알았다니까. 한 친구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세상에 정말 수돗물을 푸하하. 야, 쟤 완전 거지 맞네. 아이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은주의 가슴에 박혔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은주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용기도 힘도 없었다. 야, 우리 저 거지 가방에 뭐 들었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미영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이에나처럼 은주의 자리로 몰려들었다. 은주는 낡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그런 은주를 비웃으며 거칠게 가방을 빼앗아 책상 위로 뒤집어 엎었다.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달고 다른 교과서 몇 권과 몽당 연필 2자루, 그리고 손때 묻은 지우개가 전부였다. 이게 다야? 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돈 한 푼이 없어. 미영이 가방의 작은 주머니까지 손가락을 넣어 뒤지며 소리쳤다. 지갑은 당연히 없겠지? 돈이 없는데 지갑이 무슨 소용이야? 교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야, 너네 집 판잣집이라며? 비 오면 물 새고 바람 불면 날아간다며? 미영이 은주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조롱했다. 아니야. 은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한테서 냄새나. 쉰내. 목욕도 안 하지? 미영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자 아이들도 모두 따라하며 은주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은주는 바닥에 흩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다. 수치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다. 아, 진짜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야, 내가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좀 줄까? 미영이 동정하는 척 연기하며 말했다. 그 말에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웃었다. 은주는 묵묵히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은주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조금 가셨다. 거울 속에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낡은 교복을 입은 비참한 소녀가 서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한은주. 은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반드시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야. 방과 후 은주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지옥 같은 집보다 이곳이 훨씬 편안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 한 문제만 더, 한 문제만 더 풀면 미래가 바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밤늦도록 연필을 놓지 않았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 분식집 앞에서 미영과 그 무리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저기 거지 지나간다. 야, 한은주, 너 아직도 밥 못 먹었지? 미영이 입 안가득 떡볶이를 우물거리며 소리쳤다. 이거라도 맡아봐. 냄새는 공짜니까. 아이들이 떡볶이 꼬치를 은주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낄낄거렸다. 은주는 그들을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울지 마. 울면 내가 지는 거야. 은주는 작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그 작은 주먹 안에는 4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23살의 은주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성급히 결혼을 선택했다. 상대는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도박에 빠져 사는 남자 김정호였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단 낡은 빌라의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젠장, 또 이뤘어. 이놈의 화투패는 왜 나한테만 이 모양이야. 한밤중 현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남편 김정호의 고함이 들려왔다. 은주는 갓 태어난 지연을 품에 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여보, 제발 아기가 놀라서 깨겠어요. 은주가 문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내 집에서 소리도 못 질러. 정호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지독한 술 냄새와 도박장의 담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돈 내놔. 당장. 오늘 잃은 돈 메꿔야 한단 말이야.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연이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은주가 지연을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오늘 월급날이잖아. 정우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은주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 이 돈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시끄러워. 그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김정호가 은주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그 소리에 놀란 아기 지연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왕, 제발 그만해요. 아기가 우는 거 안 보여요? 은주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지연을 달래며 애원했다. 아기, 내 눈엔 아기밖에 안 보이지? 정호의 주먹이 인정사정 없이 은주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두덩을 가리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비참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무리 컨실러를 덧발라도 핏빛 멍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다. 우리 딸, 엄마 돈 벌고 올게. 옆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포대기에 쌓인 지연은 엄마의 멍든 얼굴을 그저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은주씨, 얼굴이 왜 그래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니에요. 어젯밤에 계단에서 굴렀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정우는 낯선 여자 향수를 온몸에 묻히고 들어왔다. 누구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알게요 없어. 정우가 소파에 드러누워 담배부터 입에 물었다. 아기가 있는데 담배는 좀. 시끄러워. 내가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정우가 뿜어낸 담배 연기가 어린 지연의 얼굴 위로 자욱하게 퍼졌다.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은 5년이나 계속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연이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만취한 정우가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무서워. 지연이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괜찮아 우리 딸.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은주가 딸을 방으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딜까? 저 계집애도 오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정우가 지연을 향해 시뻘건 손을 번쩍 쳐들었다. 안 돼. 은주가 본능적으로 지연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저 애 누굴 닮아서 눈을 저렇게 똑바로 뜨고 쳐다봐. 정우가 은주를 밀치고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만하라고 했어. 은주가 처음으로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리고 정호의 팔을 미친 듯이 물어뜯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내 딸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 당신 죽고 나 죽는 거야. 은주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지난 몇 년간 밟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당신이 나를 때리고 무시하는 건 다 참았어. 하지만 내 딸은 안 돼. 내 딸은 절대 안 된다고. 이 미친 여자가. 정우가 휘두른 주먹을 은주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딸을 지켰다. 그날 밤 은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그때부터 은주의 처절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할머니, 저희 지연이 좀 부탁드릴게요. 수업 끝나면 바로 달려올게요. 걱정 말고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야 우리 지연이 호강시켜주지. 이웃집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도서관 구석에서 어린 지연을 무릎에 앉히고 공부하는 날도 많았다. 엄마, 우리는 언제 아빠랑 같이 살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6살 지연이 색연필로 아빠 얼굴을 그리며 물었다. 지연아, 엄마가 아주 멋진 사람이 돼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은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정말? 그럼 엄마가 꼭 약속 지킬게. 은주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몇 번이고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의 되물림을 나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이다. 지연이 10살이 되던 해 은주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의 기획팀장으로 밤낮없이 일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 최대 기업인 태원그룹의 대표가 직접 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한 팀장, 오늘 발표에 우리 회사 명운이 걸렸어. 알지? 사장이 흥분으로 빨개진 얼굴로 은주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는 수없이 검토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약속된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인상. 그가 바로 태원그룹의 대표 강태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현입니다. 태현의 중저음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은주는 자신을 향하는 그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에 순간 숨을 멈췄다. 기획팀장 한은주입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발표는 완벽했다. 은주는 막힘없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설명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겠습니다. 태연이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훑으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태연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수많은 납품업체를 다녀봤지만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이토록 당찬 기획팀장은 처음이었다. 이 모든 계획을 한 팀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신 겁니까? 네, 시장 조사부터 사업 계획까지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은주를 조용히 불렀다. 한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 제가 곧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은주가 손목시계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아닙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대답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다. 그날 이후 태현은 업무 협의를 핑계로 자주 회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나 일 이야기로 시작해 은주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어느 날 태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드러냈다. 한 팀장님은 참 특별한 분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과찬이십니다. 은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선을 그으려 했다. 혹시
업무 외적인 일로 따로 뵐 수 있겠습니까? 태연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혼한 경험도 있고 아이도 딸린 몸입니다. 그런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연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게 중요한 건 하는 줄 아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은주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과거를 흠으로 보지 않는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며칠 후 은주는 큰 결심을 하고 태연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물론 딸 지연의 손을 꼭 잡고서였다. 안녕하세요, 지연 양. 태연이 지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낯선 아저씨가 무서워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요. 태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지연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그날 이후 태연은 은주가 아닌 지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서툰 솜씨로 지연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기도 했다. 은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태연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이 불쑥 말했다. 지연이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맨날 웃잖아. 나도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딸의 순수한 한마디가 은주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 주말, 태현은 은주와 지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은주의 앞에 내밀었다. 은주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태연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은주씨와 지연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연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품 안에서 은주는 길고 길었던 지옥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재혼 후 강태현의 대저택에서 살게 된 은주는 여전히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거대한 드레스룸이 있었지만 평소 입던 검소한 옷들만 한쪽 구석에 걸어놓았다. 태연이 사준 고급 옷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여보,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태연이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이게 편해서요. 은주가 머리를 빗으며 대답했다. 내가 사준 옷들도 있잖아. 예쁜 것들 많이 샀는데 저한테는 너무 과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야. 지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 아낌없이 다. 태연이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물었다. 지연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면 되잖아. 은주의 손이 멈췄다. 빗질하던 손을 내려놓고 태연을 바라봤다. 제가 예전에 미영이 이야기한 거 기억해요? 과거에 미영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해요. 지연이도 그렇게 변해버릴까봐 두려워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은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미영이처럼 되는 건 절대 싫어요. 태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지연이는 당신을 닮아 착하고 현명한 아이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에요. 저는 지연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날 지연의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 은주는 평소처럼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다. 다른 학부모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은주는 소박한 가방 하나만 들었다. 지연이 엄마는 항상 단정하시네요. 한 학부모가 은주에게 말했다. 감사해요. 은주가 겸손하게 인사했다. 우리 남편이 백화점 운영하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다른 학부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은주가 미소만 지었다. 지연이 엄마는 남편분이 뭐 하시는지 들은 적이 없네. 공무원이세요? 호기심 많은 학부모가 물었다.
회사 다녀요. 은주가 간단히 대답했다. 어느 회사? 대기업이에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은주가 더 자세한 말을 피했다. 학부모들이 서로 자녀 자랑을 시작했다. 우리 아이 피아노 학원에서 1등 했어요. 저희는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요. 영어 학원에서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은주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지연이도 피아노를 잘 치고 공부도 우수했지만 은주는 자랑하지 않았다. 지연이 엄마는 뭐 전해줄 소식 없어요? 한 학부모가 물었다. 지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에이, 너무 겸손하세요. 지연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아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돌아온 은주를 태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학부모 모임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요. 은주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지연이한테 과외 선생님 좀 붙여주면 어때? 피아노도 더 배우고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시키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요. 지연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주변에 숨기고 살 거야? 태현이 답답해하며 물었다. 진짜 친구는 조건 없이 사귀는 거잖아요. 은주가 태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지연이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어. 은주의 말에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가끔은 당당해도 될 것 같은데 당당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옷이나 돈이 아니라. 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진짜 품격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 태현이 은주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런 아내를 만난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밤늦게 은주는 지연의 방을 들여다봤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사람됨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은주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때 눈앞에 미영이 은주의 테이블을 툭툭 치며 말했다. 뭔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담담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은주가 최미영의 남편 박진수를 바라보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 벌써 음식도 다 안 먹었는데. 미영이 가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 은주가 가방을 들며 대답했다. 역시 예전 그대로네. 도망가기는 여전히 1등이야. 미영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우쭐해했다. 모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습관이지. 그러니까 결혼도 실패하고. 지연이 참다 못해 일어섰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지연아, 가자. 은주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아, 잠깐. 민준이 지연을 따라 나섰다. 야, 민준아, 어디가? 미영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식당 밖으로 나온 은주는 지연과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군, 미안해요. 오늘 이런 일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이 다르니까. 은주가 쓰게 웃었다. 지연아, 네 마음은 어때? 엄마, 내가 더 미안해. 민준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지연아.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박진수가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미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래도 사돈 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사돈.
저런 집안이랑 사돈이 된다고. 미영이 코웃음을 쳤다. 재혼한 여자. 게다가 쟤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우리 민준이가 왜 그런 집안으로 가야 해.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지. 박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미영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어차피 은주도 포기했을 거야. 예전부터 내 말이면 꼼짝 못했었거든. 집에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40년 전 그 모욕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상견례 어땠어? 잘 됐어? 같이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괜찮아요. 은주가 힘없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한데. 태연이 계속 추궁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실은 민준이 어머니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에어, 그럼 좋잖아? 반가웠겠다. 초애미형, 예전에 내가 말했던 적 있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알지. 최미영.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너무 잘 알지.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가난하다고 맨날 놀리고 무시하고. 은주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오늘도 그랬어. 응? 재혼한 거 가지고 첫 번째 남편 이야기하면서.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올랐다. 지연이 앞에서까지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은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미영이 한 말들, 그 조롱하는 표정들, 지연이 당황해하던 모습까지 모두 말했다. 그 미친 여자가. 태연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다. 내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다고. 여보, 진정해. 지연이는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감당해야지. 은주가 태연을 달래려 했다. 감당,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되지. 태연은 은주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에게 연락했다. 지금 즉시 최미영과 그 남편에 대해 알아봐. 사생활부터 회사 생활, 아무거나 전부 다. 다음 날 새벽, 동이트기도 전인 6시. 태원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은주와 통화 후 단 한숨도 자지 못한 태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 대신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녀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그의 눈빛에서 이글거렸다. 김 팀장, 어젯밤에 내가 지시한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전화기 너머로 김 팀장의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밤새 한숨도 안 자고 알아봤습니다. 1차 보고서는 오늘 오후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4시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정리해서 올려놔줘. 네, 회장님. 태연은 전화를 끊고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드문드문 빛을 내는 도시는 마치 그가 지켜야 할 가족과도 같았다. 그의 눈빛은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의 칼날을 쥐고 있었다. 오후 4시 정각. 약속된 시간, 김 팀장이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최미영과 그 남편 박진수에 대한 신상 정보입니다. 김 팀장이 파일을 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연은 파일을 펼치며
턱짓으로 지시했다. 핵심만 보고해. 김 팀장이 침을 삼키며 보고를 시작했다. 먼저 최미영의 과거입니다. 학창시절 한은주 사모님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다수의 동창생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과 물질적인 모욕이 동반됐더군요. 예를 들면 찢어진 교복을 입고 온 은주 사모님을 조롱하거나 도시락이 없어서 굶는 사모님을 향해 거지 냄새 난다고 말하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계속해. 현재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김 팀장이 다른 파일을 꺼내 펼쳤다. 남편 박진수, 현재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수진 27세입니다. 증거는 호텔 출입 CCTV,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입니다. 김 팀장이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뿌렸다. 사진 속에는 박진수가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태연은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박진수의 표정은 은주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던 최미영의 표정과 겹쳐 보였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박진수는 현재 5억 5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수시로 돈을 빌려 쓰고 있으며 그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된 상태입니다. 5억? 태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내연녀 김수진은 현재 임신 3개월입니다. 박진수는 아파트까지 얻어주며 살림을 차렸더군요. 물론 최미영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감히 내 아내와 내 딸을 모욕해? 태연이 주먹으로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다. 분노가 폭발했다. 회장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박진수가 다니는 대한산업, 그 회사는 저희 그룹의 2차 하청업체입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저희 그룹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연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하군. 아주 완벽해. 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복수의 계획을 김 팀장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김 팀장, 내일 아침까지 대한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게. 이유는 내부 감사 결과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포착되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해. 그리고 박진수가 사채를 쓴 곳에 연락해서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통보해. 24시간 내로. 추가로 박진수가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에 연락해서 그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키고, 마지막으로 그의 내연녀 김수진과의 사진, 문자 내역, 그리고 임신 확인서까지 모두 복사해서 최미영이 가장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집으로 보내도록 해. 김 팀장이 자료를 챙겨 일어서려 할 때 태연이 그를 불러 세웠다. 아, 한 가지 더. 이 모든 일은 아내 모르게 진행해.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이런 더러운 꼴은 못 봐. 그리고 민준이와 지연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팀장이 회장실을 나간 후 태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초혜명, 네가 뿌린 씨앗 이제 거둘 시간이다. 아주 처절하게 상견례로부터 정확히 3일 후 박진수는 늘 그랬듯 의기양양하게 회사에 출근했다. 어제 상견례에서 있었던 아내의 행패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대한산업의 과장으로서 그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느꼈다. 동료들은 그를 보자마자 귀갯말로 속삭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박 과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비서가 평소와 달리 잔뜩 굳은 얼굴로 말했다. 박진수는 영문을 모른 채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장은 책상 너머에서 지옥의 사자 같은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앉아. 사장이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툭 하고 던졌다. 해고 통지서였다. 사장님, 이게 갑자기 무슨... 태원그룹에서 바로 어제 연락이 왔어. 우리와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그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쳤다. 내가 뭘 어쨌다고요. 전 아무 잘못도... 박진수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나한테 따지지 마. 태원그룹이 우리 회사 생명줄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순 없지. 당장 짐 싸서 꺼져. 15년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는 데는 3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멍하니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던 박진수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진수 고객님,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 요청이 들어와 연락드렸습니다. 네,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자택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진수의 눈앞이 하얘졌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고 연이어 신용카드 정지를 알리는 문자가 날아들었다. 같은 시각 최미영은 고급 요가원에서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 저 여자 남편 회사에서 잘렸다며? 그렇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미영의 귀에 그대로 꽂혔다. 그녀는 자세를 풀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요? 방금 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얘기 좀 했을 뿐이에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확인도 안 된 소문을 떠드는 게 취미인가 보죠. 어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뭐 사실이 아니면 됐잖아요. 제 남편 멀쩡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세요. 회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미영 씨, 정말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뭐라고요? 방금 무슨 뜻으로 말하신 거죠? 우리가 괜히 말했겠어요. 우리 남편이 미영 씨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오늘 오전에 잘렸다고 하던데. 미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만두죠. 남의 불행을 씹어대는 걸로 위안 삼는 건 당신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미영이 요가 매트를 신경질적으로 말아챙기며 밖으로 나왔다. 집 앞에 도착하자 발신인이 없는 커다란 택배 상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이건? 미영이 상자를 거실로 끌고 와 칼로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를 열자마자 수십 장의 사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남편 박진수가 젊고 아리따운 여자와 호텔에 드나들고 레스토랑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등 온갖 역겨운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미영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상자 안에는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 호텔 결제 영수증, 심지어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까지 들어있었다. 임신 3개월, 김수진 27세. 미영이 종이를 구겨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진수가 들어왔다. 당신, 미영은 사진들을 박진수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이 천하의 바람둥이야. 이 여자가 누구냐고. 뱃속에 있는 애는 또 뭐고. 미영이 임신 확인서를 박진수의 뺨에 후려쳤다. 여보, 제발 진정 좀.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는 소리가 나와. 미영의 비명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였어. 이 악마 같은 인간.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박진수가 고개를 푹 숙였다. 대답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대출금 내일까지 못 갚으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간대. 뭐라고? 미영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에 미영이 헝클어진 머리로 문을 열었다.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민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아버지는 바람나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엄마, 그리고 지연이 어머님께 사과해요. 지연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그렇게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주 어머님께 남편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비웃으시더니 지금 우리 집이 딱 그 꼴이 됐네요. 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의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남편이 바람나서 너를 찾다며 자신이 은주에게 뱉었던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에 박혔다. 쪽팔려. 지연이 볼 낯이 없어요. 당분간 저 찾지 마세요. 민준이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문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아, 미영은 바닥에 무너져 내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시각 태원그룹 회장실, 태현은 김 팀장의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최미영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 아들, 재산,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날 이후 내연녀 김수진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현이 의자의 등에 깊게 기대며 말했다. 이제야 내 가족을 모욕한 대가를 조금이나마 치른 셈이군. 한 달 후 최미영은 해가 들지 않는 음습한 달동네 쪽방에서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강남의 50평대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였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니, 악몽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잔뜩 새우러 검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은주, 그 아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미영이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은 한 달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남편 박진수는 내연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들 민주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까지. 새벽 5시. 미영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몸을 일으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이 퀭한 눈, 낡아빠진 점퍼 차림은 영락없는 빈민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애써 외면하며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주간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하며 대놓고 짜증을 냈다. 아줌마, 어제 손님들이 또 항의했어요. 계산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정신 좀 차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미영이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하면 다해요. 손님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타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손님을 왕처럼 대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편의점 알바는 지옥과도 같았다. 몇 시간 후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시비를 걸었다. 야, 아줌마, 이 소주 한 병에 왜 이렇게 비싸? 손님, 정갑니다. 뭐,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워. 취객이 미영의 얼굴에 거친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다. 미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간 40년 전 교실에서 은주에게 했던 자신의 악행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지 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던 일, 도시락이 없어서 굶는 은주에게 수돗물이나 마시라고 비웃었던 일, 자신이 뱉었던 독설과 행동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내가 은주에게 이보다 더한 짓을 했지. 점심시간. 미영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과거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은주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미영은 삼각김밥을 든 채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은주에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때의 은주는 그저 냄새나는 거지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명의 사람이었음을, 자신의 교만과 허영심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았음을. 일주일 후 아들 민준이 수소문 끝에 쪽방촌으로 미영을 찾아왔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엄마의 비참한 모습에 민준은 말을 잃었다. 엄마, 민준이 미영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미영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미소 지었다. 엄마, 지연이가 우리 가족 이렇게 된 거 다 알고도 결혼 포기 못한대요. 민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오히려 엄마를 더 걱정했어요. 정말이니? 지연이가 그랬어요. 민준이 어머님도 분명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요. 민준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틀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순간 미영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40년 전의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미영은 민준과 헤어진 뒤 터벅터벅 쪽방촌 계단을 올랐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며 어두운 고요가 감쌌다. 낡은 매트 위에 몸을 던지듯 앉은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남을 밟고 모욕하고, 그게 결국 내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구나. 민준이 전해준 지연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미영의 얼어붙은 심장을 흔들었다. 도리어 그녀가 외면하고 무너뜨린 사람은 끝내 자신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의자를 한쪽에 치우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다. 은주를 찾아가야 해. 내가 무너뜨린 건 내 인생만이 아니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만히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만나면 꼭 말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 미영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번져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의 증표였다. 며칠 후 최미영은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한은주의 집을 찾아갔다. 강남의 부촌 거대한 철문과 높게 뻗은 담장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어 미영은 거대한 대문 앞에서 1시간이 넘도록 망설였다. 자신의 낡은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굴에 새겨진 고단함이 부끄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사죄해야 해. 죽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해. 미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은주가 나타났다. 한눈에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미영의 모습에 은주는 깜짝 놀랐다. 미영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고통과 절망이 대신하고 있었다. 미영, 너... 은주의 놀란 목소리에 미영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은주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40년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하다. 미영은 오열하며 은주의 발치에 엎드렸다. 미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우리가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잖니. 우선 들어와서 차 한잔해. 은주는 깜짝 놀라 미영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래도 되니? 미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물었다. 그럼 들어와. 은주는 미영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은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미영에게 건넸다. 미영은 두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부러웠어. 가난했지만 항상 당당하고 공부도 잘했던 너한테 왠지 모를 질투심이 났었나 봐. 나 40년 동안 널 많이 원망했어.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어쩌면 네 덕분일지도 모르지.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혹시 은주야, 날 용서할 수 있겠니? 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미영이 간절한 눈으로 물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다 지나간 일인걸. 은주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지연이 집으로 들어왔다. 미영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영이 지연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지연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저희도 한 가족이잖아요. 미영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후 은주의 부탁으로 태연 역시 미영과 마주 앉았다. 태연은 차가운 눈빛 대신 평온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연이 미영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 그룹 계열사 식당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뒀습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사모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은주가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영아, 우리 이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린 이제 사돈이잖아. 당연히 친구가 되어야지. 은주가 활짝 웃으며 미영의 손을 맞잡았다. 내가 받은 벌은 당연한 거였어. 하지만 너희들의 용서 덕분에 내가 다시 살 힘을 얻었다. 미영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은주의 따뜻한 말에 40년간 묵었던 두 사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다가올 지연의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진로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은 지연과 민준의 결혼식이었다. 은주는 태현이 직접 골라준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았다. 목에는 태현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빛을 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격 앞에서는 그저 작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평온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아름다움이 홀 전체를 밝히는 듯 했다. 여보,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태현이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우리 딸이 더 아름답죠. 은주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신부 대기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마치 천사 같았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에 은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딸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가 꿋꿋하게 버텨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 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딸이라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은주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다 컸네, 우리 딸. 두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의 포옹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신랑 대기실. 최미영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민준 옆에 서 있었다.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아,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미영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해준 용기가 있어서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이가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까지 감싸주고.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신부 어머니인 은주와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따뜻하게 인사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민준이를 잘 키워줘서. 은주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사돈이야. 과거는 다 잊자. 앞으로만 보고 가자.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만 말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마침내 식장의 문이 열렸다. 태연이 지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로 걸어 들어왔다. 지연을 시집 보내는 태연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 태연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인데 당연하지. 태연이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재단 앞에서 기다리던 민주는 눈부신 지연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피로 연장, 태연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동이 실려 있었다. 지연이는 제게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라는 든든한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태연은 은주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함께 해준 나의 아내 한은주 씨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벽해졌습니다. 은주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와 미영은 나란히 앉아 행복에 겨운 아이들을 바라봤다.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정말 다툼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진정한 우정과 화해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의 마지막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은주와 태현, 지연과 민준, 그리고 미영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40년의 악연과 상처가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행복하다. 은주가 가슴 벅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행복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한은주와 강태현의 집 거실은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연이 낳은 두 살배기 손주 민호가 통통한 엉덩이를 흔들며 거실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민호의 눈동자는 할머니를 꼭 닮아 맑고 초롱초롱했다. 은주는 그 눈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는 상처 없이 사랑만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생각했다. 나의 아픔이 이 아이에게는 행복이 되기를. 민호야, 이리 온. 할머니한테 안겨보자. 은주가 두 팔을 벌리자 민호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쏙 안겼다. 은주는 손주의 보드라운 뺨에 얼굴을 부비며 아이의 사랑스러운 냄새를 맡았다. 모든 시련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 은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분인지 제가 민호한테 평생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지연이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를 보면서 저도 강해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엄마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민호가 할머니, 손님 왔더 하며 총총걸음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최미영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었을 때보다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어주며 미영을 반갑게 맞았다. 민호는 미영을 보자마자 할머니 하며 품에 달려들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미영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민호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고, 우리 손주, 며칠 사이에 또 컸네. 미영이 민호의 볼에 뽀뽀 세례를 퍼붓자 거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서재에서 나온 태연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사부인,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른은 매번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미영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어색해했다. 아이, 사부인은 이제 정말 가족끼리 왜 이러실까? 태연이 손사래를 치며 미영을 소파로 이끌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민호의 재롱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예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가득했다. 은주는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영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됐을까 하고. 그러게 말이야.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미영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만 생각해요. 앞으로는 함께 잘 지내면 돼요. 지연이 미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졌는걸요. 그 말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태연이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비행기를 태워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걸 뉘우치고 용서하고 다시 함께 나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그때 민호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얼굴을 차례로 돌아보며 서툰 발음으로 외쳤다. 하문이, 아버지, 엄마, 아빠, 따랑해. 아이의 사랑 고백에 거실은 또 한 번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은주는 잠이 든 손주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다. 지독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그녀는 깨달았다.